안녕하십니까. 조선일보 경제부의 박사 기자 방현철입니다. 이 시간은 받으면 많이 버는 방현철 박사의 머니머니입니다. 조선일보가 선정한 베스트 애널리스트부터 투자 전략 전문가, 자산운용 전문가, 그리고 증권가의 고수들을 모시는 시간입니다. 오늘은 KB증권의 이은택 애널리스트를 모시고 이야기를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네, 먼저 축하드립니다. 예, 네, 감사합니다. 저희 이제 조선일보하고 금융정보업체 FN가이드가 이제 공동 주관한 2021년 베스트 애널리스트 평가에서 특별상 가장 신뢰받는 애널리스트에 선정되셨어요. 네, 예, 2년 연속. 예, 감사합니다. 선정되셨습니다. 주셔서. 오늘은 이제 이은택 네. 애널리스트와 함께 시장 전망하고 투자 네. 전략 요거에 대해서 좀 얘기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일단 올해 이제 이 증시의 가장 큰 이슈는 아무래도 미국의 금리 인상, 네. 미국의 긴축 정책이 될 것 같은데 네, 올해 어떻게 좀 미국의 긴축 정책을 좀 내다보고 계신지 여쭤보겠습니다. 네. 이미 이번 3월 FOMC 때 그 네. 뭐 점도표라 그러죠. 이제 네. 그 얼마나 올해 인상할 거냐라고 할 때 1.875가 중간값이었어요. 그러니까 네. 앞으로 매 FOMC 때마다 금리를 인상하겠다고 했는데 뭐 최근에는 뭐 거의 경쟁하듯이 글로벌 IB들이 네. 뭐 나는 더 네. 할 거라고 생각해, 더 할 더 거라고 많이 할 거다 뭐 이런 네. 전망들 내놓죠. 예. 네, 어쨌든 그렇게 하는 이유 중에 가장 큰 게 연준이 그동안 스탠스를 확 바꿨죠 이번에. 네. 그래서 긴축, 물가 잡는 데 더 주력하겠다를 선택했기 때문에 저희들은 뭐 연준이 이 점도표 1.87호도 굉장히 많이 올렸지만 뭐 이거보다 조금 더 올라갈 수 있다 더 해서 올릴 수도 네. 있겠다. 네. 예. 어쨌든 올해는 긴축 기조를 강화하는 쪽으로 갈 것 같다라는데 음. 저희도 뭐 의견은 동의하고 있습니다. 예. 그 말씀하신 대로 이 긴축으로 가는 게 인플레에 대해 강하게 대응하겠다. 네. 뭐 이런 건데 그렇다면 인플레 전망은 어떻게 보세요? 이게 결국 피크는 치겠죠 올해? 그렇죠. 이제 뭐 네. 고점은 볼 텐데 예. 고점이 뭐 저희도 2분기 중에 이제 고점이 나올 거다라고 네. 생각하고 있어요. 근데 문제는 그렇게 해서 이제 많이 내려갈 거냐라고 할 음. 때 유가가 올라오면서 조금 얘기가 달라졌어요. 러시아 우크라이나 전쟁이 없을 때는 그래도 올해 뭐 좀 내려가면은 그래도 올해 전반적으로 4% 정도는 되지 않겠나 뭐 이렇게 생각했는데 미국 저기 물가 미국 기준이죠. 물가지. 예. 네, 사실 미국이 물가가 심각하지. 예. 다른 나라 상대적으로 예. 그렇게 심각한 나라가 별로 없어요. 예. 근데 저희들도 이제 우크라이나 전쟁 터지고 이제 곡물하고 이제 유가 중심으로 이제 많이 뛰면서 한 5%대 정도 물가가 나오지 않을까 이렇게 좀 생각을 하고 있어서 네. 피크는 나오지만 올해는 어쨌든 높은 수준을 좀 유지하지 않을까. 여전히 높은 수준으로 네. 갈 거다. 그게 저의 하우스 뷰입니다. 네. 네. 그 월가에서는 최근 일각에서 그런데 이제 스태그플레이션 우려가 나와요. 그러니까 네. 뭐 인플레도 이제 높게 이제 유지가 네. 되지만 그러면서 이제 금리 올리면서 경기 침체가 와가지고 이 음. 스태그플레이션 온다 뭐 이런 네. 우려가 나오는데 이거는 어떻게 보세요? 스태그 우려를 안 할 수 없는 분위기죠. 네. 이 정도 분위기면은 음. 스태그가 올 가능성이 상당히 높다라고 음. 생각하는데 근데 이제 그게 50%가 넘어서 기본적 의견이냐라면 저희 하우스는 그렇게 생각하진 않아요. 아직까지는 굉장히 높아졌다고 생각하지만 왜 그러냐면은 일단은 물가가 계속 좀 높은 수준을 유지할 건 맞는데 뭐 이게 완전히 끝은 아니에요. 일단 뭐 몇 가지 요인을 보겠습니다. 첫 번째로 이제 공급 측면에서의 인플레이션은 사실은 이번 우크라이나 러시아 전쟁 때문에 발생했던 거죠. 유가하고 곡물 가격이 높아지는 거. 예. 근데 이거는 이제 유가하고 곡물 가격이 앞으로 계속 내년에도 계속 높아지고 내후년도 높아지고 하려면은 쉽게 말하면 이거예요. 유가가 지금 100불 정도라고 치면은 네. 내년에는 한 130불 가야 돼요. 음. 그 내후년에는 또 한 180불 가고. 계속 올라가야 된다는 거죠. 네. 그러니까. 근데 예. 이제 그렇게 될 거냐라고 하면 아직까지는 그런 가정을 세우기는 쉽지 않아요. 음. 곡물 가격도 마찬가지인데 이제 곡물 가격을 장기적으로 그려보면은 네. 변동성은 크지만 어떤 박스 안에서 이렇게 크게 벗어나는 경우는 지금까지는 별로 없었는데 그 이유가 이제 저도 뭐 그쪽 전문가는 아니지만 이제 서적 같은 거 읽어보니까 예. 남반구 북반구로 나뉘어 있다는 거예요. 그렇죠. 지금 지구는. 네, 그렇죠. 그래서 네. 우리나라처럼 그냥 1년에 한 번 심었다가 한 번 추수하면 끝났다 이게 아니고 네. 지금처럼 뭐 북반구에서 파종이 잘 안 될 것 같아라고 음. 하면은 이제 남반구에서 아니 뭐 남반구에서 뭐 아. 에리니오 라니냐 때문에 네. 별로 안 좋을 것 같아라고 네. 하면 북반구에서 그럼 내 차례인가? 네. 라고 하면서 뭔가 대안이 있다는 그렇죠. 거는 그러니까 쉽게 네. 얘기해서. 네. 그렇죠. 그래서 요즘에 뭐 전 미국 증시를 전문적으로 보진 않지만 뭐 예. 용기계 이런 주식들 되게 핫하잖아요. 네. 그게 좀 말이 되는 게 호주 이런 데서 이제 공격적으로 밀 재배를 늘릴 준비를 좀 하고 있다고 해요. 그러니까 또 그런 또 요인이 있군요. 그렇죠. 그러니까. 예. 그러니까 이게 또 남반구도 망했다. 뭐 기후 때문에 가뭄이 들었다. 이러면 이제 문제성은 더 심각해지겠지만 지금 네. 상태에서 야 남반구도 뭐 엘니뇨 라니냐 때문에 안 될 걸이라고 가정하기는
조금 쉽지 않은 거예요. 너무 그렇게까지는 과한 가정이고. 예. 아직까지는 모르는 거죠, 그거는. 근데 음. 가능성을 그 기본으로 깔고 하기는 좀 힘든 것 같고. 예. 그래서 공급 측면의 문제들이 음. 올해 굉장히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생각보다 높은 인플레이션을 고점은 찍겠지만 계속 끌고 갈 것 같다. 근데 이게 예. 내년도 이렇게 되려면 더 높아져야 되는데 음. 글쎄 그것까지는 아직까지는 그걸 기본 가정으로 삼을 수 없다는 거고요. 예. 두 번째는 수요 측면인데 음. 이것도 재미있는 게 이제 요즘에 공급 병목 이런 얘기가 작년부터 굉장히 많았잖아요. 그렇죠. 예. 그러니까 이게 공급 병목이란 말이 들리니까 우리가 아 그럼 공급망에 문제가 생긴 것 같다. 그래서 공급이 굉장히 부족하겠구나라고 많이 얘기하지만 예. 사실 공급 충격의 진짜 원인은 수요가 너무 급증해서예요. 말이 공급망 뭐 결국 충격이라고 해서 예. 공급 그럼 예. 공급이 문제 아니야라고 하는데 사실 생산이나 뭐 재고 데이터 보면은 뭐 예년하고 갖고 그렇게 뭐 팬데믹 이전 다른 게 수준으로 없어요. 이미 뭐 네. 회복이 다 된 것 같긴 해요. 그러니까 일부 빼고는 예. 뭐 자동차, 반도체라든지 이런 일부 항목들, 뭐 가구라든지 이런 거 빼고는 아시겠지만 우리가 뭐 생산이 굉장히 뭐 적어졌거나 굉장히 부족했다 이런 생각은 별로 안 들죠. 예. 오히려 좀 폭증한 건 뭐냐면은 정확히 말하면 미국의 소비죠. 미국의 예. 소비. 미국의 소위 네. 내구재 소비가 그렇죠. 폭발했다는 거잖아요. 뭐 팬데믹 이후로. 네, 그래프를 예. 보시면 뭐 완전히 이렇게 빵하고 튀어 올라갔죠. 근데 예. 소비가 그렇게 올라가면은 아무리 공급이 뭐 큰 문제 없이 되더라도 당연히 부족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래서 공급망 충격이라고 하지만 사실 그게 수요 문제거든요. 예. 그래서 보조금 같은 것들을 이제 줄이고 뭐 이런 과정들이 있죠. 그리고 이제 저축했던 것들도 좀 예. 다 까먹고 있고. 또 뭐 연준이 긴축도 하니까 이제 그렇죠. 좀 수요가 좀 줄겠죠, 아무래도. 그럴 가능성도 있는 거죠. 그래서 지금 있었던 것들 있죠. 그 우크라이나 전쟁 때문에 나타났던 공급발 충격이라든지 그 전에 이제 공급망 충격이라고 이름을 붙였던 수요 급증 같은 것들은 좀 단기적인 문제는 좀 일단락 될 수 있다. 근데 이제 문제는 사람의 심리죠. 월급 더 받고 싶고 다 물건 올랐고 옆에 애들 월급 더 받는데 나는 뭐지? 뭐 이런 생각 들고 하는 게 이제 임금을 올릴 수 있는 건데 이건 이제 장기 인플레이션 기대 심리죠. 근데 이것들은 이제 앞으로 연준이 잘 제어를 해 나가야 되는 게 남아 있죠. 이걸 잘못하면은 스태그에 빠질 수 있다. 근데 아직까지는 연준이 실패할 거라고 베팅하기는 아직 단서가 부족하다라고 생각합니다. 월가에서 나오는 스태그플레이션 우려도 보면 네. 연준이 실수하면 뭐 이런 네. 전제들이 많이 네. 붙어 있더라고요. 그러니까 그거를 좀 잘 봐야 되겠네요. 연준이 그렇죠. 얼마나 네. 긴축 정책을 지금 잘 네. 수행할 것이냐 네. 이걸 좀 봐야 될 것 같네요. 그렇다면 그런 전망이라면 지금 이제 네. 원자재 투자가 사실 핫하잖아요, 올해. 네. 근데 계속해서 지금 원자재가 핫할 거냐는 약간 의문이라고 말씀하신 것 같은데 지금 당장 원자재 투자 나서는 건 어떨까? 뭐 이렇게 고민하시는 분들도 있을 것 같은데 이건 어떻게 좀 원자재요. 볼 수 있을까요? 당분간은 나쁘지 않은 선택이 될 수도 있지만 좀 중장기로 보면은 이미 원자재 투자는 했었어야 맞는 거 아닌가. 그러니까 과거에 써야 되는데 네, 이미 이게 사실 핫한 투자가 됐죠. 이미. 그렇죠. 이미 너무 많이 올랐죠. 뭐 이렇게 네. 급등한 게 올해 수익률이 이렇게 좋은 게 없잖아요. 네. 모든 자산을 통틀어서 거의 없죠. 이게 다음에도 한번 이건 또 응용해 볼 수 있는 게 이번에는 뭐 좀 늦었다고 치더라도 이 원자재 시장에 보시면 작년, 재작년 모두 좀 이상한 현상도 있었어요. 예를 들면 작년에 뭐 철강 가격 상반기에는 뭐 철광석 이런 게 급등했었고 하반기엔 천연가스나 석탄 가격이 급등했었고 그리고 그 이전에는 뭐 다른 것들이 또 급등하기도 했었죠. 근데 그런 것들 보면은 그 이유들을 한번 저도 들어보니까 사실 저는 주식 애널리스트라 이제 이쪽은 조금 약하긴 하지만 저도 이제 분석 자료를 보니까 이 원자재 선물 시장에 원유 정도 빼고는 대부분은 그 뭐 니켈이나 이런 것들은 그 플레이어들 진짜 사야 되는 회사하고 트레이더들의 싸움이었 시장이었지 뭐 개인이 뭐 들어가고 그런 일이 별로 없었대요. 뭐 철광석, 철강 이런 거. 근데 팬데믹 이후에 모르겠어요. 사람들이 왜 그렇게 갑자기 위험 선호에 이렇게 빨간불이 빵 켜졌는지 모르겠지만 그 이후에 투기적 거래 자금이 굉장히 많이 들어가고 있다는 거예요. 개인 자금들이. 그럼 당연히 변동성이 커지겠죠. 그래서 지금까지 아까 말씀드린 철강, 철광석 뭐 작년도 한번 차트를 보시면은 목재 가격 뭐 이런 거 보면은 다 비슷한 반응이에요. 급격하게 올랐다가 올해 니켈처럼 그다음 다 급락이에요. 그래서 그런 것들을 저는 이 팬데믹 버블이 끝나기 전까지는 계속 사용할 수 있다라고 생각해요. 그래서 트레이딩 전략이죠. 뭐 펀더멘탈보다. 그래서 이번에도 러시아 전쟁 났을 때 분명히 뭐 밀이라든지 뭐 니켈 같은 몇 가지 뭐 천연가스 급등하겠구나. 펀더멘탈보다도 더 많이 급등하겠구나. 왜냐하면 투기적 거래가 있으니까. 그래서 그런 것들은 다음에도 그런 뉴스가 있다라고 하면은 조금 불확실하더라도 먼저 들어갔다가 나가시는 게 투자 수익률에는 좀 나은 뭐 선택이 하나의 될 수 좀 있습니다. 팁일 수가 있겠네요. 네네. 자, 그래서 이제 올해 이제 말씀하신 대로 좀 인플레가 좀
계속 지속될 가능성이 높다 그러면 이렇게 인플레 시대에 가격 경쟁력이 있는 기업들에 투자하라. 보통 이렇게 얘기를 많이 하잖아요. 네. 뭐 이제 가격 경쟁력이 있는 기업들 뭐 골라내는 방법. 여기 네. 또 사람마다 좀 다른데 네. 뭐 기업들은 다 자기 가격 경쟁력이 있다고 다 주장을 해요. 네네. 예. 그렇다면 어떻게 좀 골라내는 게 좀 좋을까? 뭐 그런 어. 팁도 있으면 좀 알려주시기 바랍니다. 만약에 지금의 인플레가 이제 단기적이라면 그때그때 이제 가격 전가 능력이 높은 애들, 네. 뭐 특히 원자재 관련주들 이런 음. 것들 사면은 가장 좋아요. 음. 근데 이제 문제는 이게 스태그플레이션이다. 음. 인플레가 단기가 아니라 장기간 계속 올라가는 음. 뭐 1970년대처럼 뭐 한 5에서 10%, 15%가 계속 이어진다라고 하면은 그때는 그냥 제가 볼 땐 주식은 음. 투자 안 하는 게 상책이에요. 주식 뭐 음. 채권 이런 음. 것들은. 그래서 그때는 뭐 결정력 이런 것들보다는 실제 원자재를 뭐 소유한다든지 뭐 귀금속 같은 걸 산다든지 아니면 다른 자산들을 사는 게 플레이가 낫지. 그러니까 인플레를 해지할 수 있는 것들. 네. 어떤 분은 그러더라고요. 그 뭐 트럭이나 중장비를 사서 실제로 현물을 예. 가지고 있어야 된다 그러는데 뭐 그런 게 낫지. 이제 주식도 사실 인플레에 단기적으로는 강하지만 장기 인플레가 오는 경우에는 굉장히 취약한 자산이 되거든요. 네. 모든 위험 자산들이. 그래서 음. 단기냐 장기냐에 따라 좀 다르다. 네. 장기라면은 주식은 뭐 많이 하락했을 때 사는 정도가 제가 볼 음. 땐 전략이 될 것 같다. 이렇게 저는 네. 생각합니다. 네. 그렇고 그냥 단기적으로 그냥 인플레 좀 대응한다 그러면 원자재 아무래도 좀 관련주. 원자재 쪽 네. 기업들이나 뭐 이런 걸 그렇죠. 좀 투자하면 네. 된다 이렇게 보면 되겠군요. 네. 또 하나 이제 이슈가 이제 금리 이제 올해는 긴축의 시대인데 금리를 계속 미국이 올린단 말이에요. 그러면 네. 이제 보통 금리가 오르면 테크주는 이제 가격이 하락하는 경우가 많은데 네. 지금 이 테크주 투자는 어떻게 좀 하는 게 좋을까? 뭐 이것도 궁금합니다. 테크주가 그동안 상당히 부진했죠. 네. 작년 말부터 올해까지 해서 부진했는데 반대로 가는 게 맞아요. 금리가 오르면 안 좋죠. 뭐 반드시 그런 건 아니지만 뭐 일반적으로 보통 그렇죠. 일반적으로 또 네. 생각을 합니다. 근데 네. 앞으로 그럼 금리가 어떻게 될 거냐를 음. 한번 생각해 보는 것도 중요할 것 같아요. 네. 제가 볼 때는 앞으로는 저희 하우스에서는 금리가 오르긴 할 텐데 오르는 속도가 앞으로는 좀 완만해질 거라고 생각을 하고 있어요. 네. 물론 다음 FOMC 때 조금 더 올릴 가능성, 긴축 속도를 높일 가능성이 있어서 그때까지 좀 혼란스럽겠지만 그 이후에는 조금 완만해지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하는데 네. 왜 그러냐면은 이번 FOMC 때 결국에 연준이 선택한 건 뭐냐면은 인플레 억제를 선택한 거예요. 네. 그래 난 지금부터 모든 걸 인정하고 음. 인플레 억제를 시작할 거야. 음. 그 얘기는 반대로 얘기하면 뭐냐면은 인플레 억제를 선택했다는 거는 반대로 경기 확장을 놓아줬다는 거예요. 네. 그러니까 경기도 확장시키고 인플레도 잡으면 제일 좋겠지만 음. 이런 경우는 그 존재하잖아요. 뭐 거의 네. 불가능한 그렇죠. 수다 그렇게는 보기 어렵다.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인플레를 잡는 걸 선택을 했다라는 거는 반대급부적으로 경기는 수요는 억누르겠구나. 네. 아까 박사님 말씀하신 것처럼 수요를 억눌러서 인플레를 억누르는 정책을 음. 쓰겠구나라는 거고요. 그렇게 되면 이제 금리가 계속 오를 수 있냐? 경기가 음. 수요가 좀 꺾이는데 그렇게 보기 힘들죠. 그래서 긴축은 미리 선반영하고 뭐 4월 달까지는 5월에 FOMC가 있으니까 그리고 수요는 뭐 2분기 중후반부터 조금 둔화되고 그렇게 네. 본다면은 금리가 계속 올라가긴 힘든 환경이 될 수도 있다라는 생각이고요. 음. 그래서 그렇게 되면은 오히려 낙폭과대 성장적으로 올라오는 분위기가 될 거라고 생각을 했고 실제로 최근 들어서 좀 많이 뭐 튀었죠. 또 성장주들이 또 막 네. 움직여요. 움직이면서. 그래서 오히려 네. FOMC가 긴축 정책이 되게 강화됐는데 왜 성장주가 올라요? 이런 질문 되게 많이 받거든요. 예. 그 이유 이거예요. 예. 연준이 뭘 선택한 거냐? 예. 경기 대신 얘를 이제 선택한 거다. 그걸 투자자들이 이제 읽고 있다. 뭐 그렇죠. 이렇게 보면 되겠네요. 그러니까. 그렇습니다. 예. 그래서 금리 이제 상승세가 혹시 이제 좀 후반 들어서 올해 후반 네. 들어서 좀 낮아질 거를 좀 보고 성장주에 투자하는 것도 뭐 괜찮은 전략일 수 있다. 올해 뭐 물론 좀 후반 봐야 되겠죠. 네, 예. 올해 후반이라고 생각하지 않고 저희 음. 2분기 정도, 음. 2분기 뭐 중후반이라고 보는 거죠. 네. 예, 그것도 하나 좀 기억을 해두셨으면 합니다. 또 이제 하나 이슈가 이제 코로나 이슈가 있어요. 이제 코로나가 이제 거의 이제 풍토병화 돼가고 있는 것 같아요. 소위 네. 엔데믹이라고 해가지고 그럼 다시 이제 경제가 리오프닝 되는 방향으로 갈 텐데 이때 이제 뭐 많이 나온 얘기지만 어디를 좀 중점적으로 봐야 되는지 이것도 좀 궁금합니다. 저희 하우스에서는 이제 그 1월, 2월, 3월 전략에서 이제 리오프닝주를 추천했었어요. 네. 추천했고 일단은 리오프닝 기대감이 있는 거죠. 지금 아직도 확진자가 많이 나오지만 기대감이 있는 것 때문에 미리 그걸 땡기는 거죠. 그래서 네. 보통 이런 주식들은 패턴이 이제 두 가지를 따라요. 상승이. 첫 번째 이제 기대감으로 이제 소위 밸류에이션을 끌어당기죠. 지금 사실 그래서 뭐 해외여행 많이 갔냐? 네. 아니죠. 아직은 아니지만
네. 앞으로 갈 것 같다. 이제 네, 그런 기대하면 기대죠. 끌어당기죠. 네. 그다음에 이제 좀 쉬워요. 진짜 음. 늘려나? 음. 느는 걸 보고 싶은 거예요. 투자자들이 음. 당연히 그러지 않겠습니까? 네. 기다렸다가 그러면 이제 주가 옆으로 쭉 깁니다. 그다음 실제로 이제 해외여행 가는 숫자들이 찍히고 애널리스트가 네. 뭐 탐방 가 보니까 뭐 예약이 엄청 늘었대요. 뭐 돈 번대요. 올해 뭐 흑자 얼마래요라고 하면 그때 한번 다시 가는 거예요. 그래서 아마 2단계다 그러니까. 그렇죠. 예. 리오프닝도 그런 식으로 갈 거다. 음. 뭐 1단계는 뭐 어느 정도 진행된 것 같고 2단계로 가기 위해서 좀 눈치를 보겠죠. 눈치를 네. 보다가 이제 진짜로 막 뭐 가서 뭐 카지노 가고 뭐 해외여행 오고 뭐 이러면 이제 그때부터는 이거 진짜로 되는구나라고 먼저 갈 거라는 거죠. 그래서 그런 단계를 일단은 기본적으로 저희는 생각하고 있고 네. 그럼 이미 사실 2달 동안 굉장히 많이 갔잖아요. 음. 리오프닝 관련주도. 그러면 앞으로 어떤 걸 선택해야 되냐? 저희가 이제 그때 찍은 거는 실제로 가격을 인상할 수 있는 것들. 그래서 EPS가 실제로 기업 실적이 좋아질 수 있는 것들 이런 것들은 조금 더 갈 수 있겠다. 그럼 가격을 인상할 수 있는 게 뭐냐? 그게 저희가 이제 1월달 레포트에 쓴 건데 이런 식으로 생각하시면 쉬워요. 우리도 이제 뭐 마트 가고 그러면 사실 지난 2년 동안 물가가 안 오른 항목이 거의 없죠. 거의 다 올랐어요. 네. 전 세계 우리나라보다 미국 이런 데 훨씬 미국은 더요. 훨씬 많이 올랐지만 네. 우리나라도 우리나라도 마찬가지로 좀 만만치 않게 올랐어요. 올랐죠. 예. 뭐 2년 전 가격 팬데믹 이전으로 살 수 있는 게 별로 없죠. 네. 근데 2년 전 팬데믹 이전보다 가격이 거의 오르지 않았거나 오히려 음. 하락한 게 몇 개 있어요. 음. 근데 그게 대부분 이 리오프닝과 관련된 산업 그 상승 여력이 있다. 그래서 그렇죠. 그 애들을 또 결국 올릴 거다라는 거죠. 음. 왜냐하면은 올리지 않겠습니까? 인건비 오르고 임대료 오르고 뭐 네. 다 올랐는데 원가 오르고 음. 안 올릴 리가 없다는 거죠. 네. 그래서 그때 당시에 1월 달에 뽑았던 게 그게 주류, 음. 음료, 뭐 아니면 뭐 약, 그 조제약 같은 것들 거의 안 올랐어요. 네. 조제약 이런 것들, 그리고 비행기, 음. 항공 요금 이런 건데 실제로 그 다음에 맥주 이런 거 막 올리면서 주가가 지금 막 갔죠. 꿈틀꿈틀 되는 것 같아요. 네, 이미 많이 올랐고요. 나머지도 저는 안 올릴 거라고 보냐. 뭐 제가 기업을 탐방 가본 건 아니지만 당연히 올리겠죠. 네. 약가도 이제 정부에서 어느 정도 허가제는 아니지만 신고되지만 이게 그래도 정부 입김이 있잖아요. 근데 네. 뭐 코로나 뭐 PCR 검사하고 여기 엄청나게 예산이 드는데 저 약가 올릴게요. 이렇게 하기 사실 쉽지 않겠죠. 네. 근데 여기 이제 끝나면은 아마 뭐 네, 이제 조제약 인건비도 만드는 올라갔고 그랬을 테니까 그걸 좀 반영을 해야 되겠죠. 엄청 올리고 싶을 거예요. 그래서 그런 움직임이 있나 없나도 뉴스에서 잘 찾아보시면은 네. 분명히 제가 볼 때는 그런 것들 아니면 아까 말씀드린 의류 이런 거 신발 이런 것도 가격이 많이 안 올랐고 그런 걸 잘 찾으면은 리오프닝 주가 이미 많이 가서 좀 쉬는 국면에 있다고 하더라도 일부 또 급등하는 주식들은 찾을 수 있을 거다. 네. 그렇게 저는 생각합니다. 예. 자, 그렇게 해서 이제 쭉 뭐 올해 시장 전망하고 여러 가지 이제 투자 전략에 대해서 얘기를 해봤는데 좀 정리를 해가지고 올해 어떤 투자 전략으로 좀 가는 게 좋을지 좀 정리를 해봤으면 좋겠습니다. 올해는 진짜 여러 가지가 변곡점인 해라고 생각해요. 네. 그래서 앞으로 중국이 어떤 정책을 쓰느냐, 그럼 미국은 어떤 대응책을 쓰느냐, 이게 냉전 시대로 접어들기 때문에 그런 것들에 따라서 되게 하반기는 전망이 많이 바뀔 거라고 생각해요. 기본적으로는 그래도 이제 인플레이션 이런 것들을 잘 보면서 저희들은 좀 접점 매수 등 전략들을 갖고 있고요. 일단은 저희들은 스타일 전략이나 업종으로는 일단 성장주, 낙폭과대 성장주에 대해서 뭐 2분기까지는 그래도 좀 괜찮지 않겠냐 생각을 하고 있고 오히려 좀 여름이나 가을로 가면서 경기 반등 여부를 보면서 그때 한번 또 가치주들, 경기 민감주, 뭐 아니면 반도체 이런 것들도 매수 기회가 있지 않을까. 저희들은 전반적으로 올해 전략은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오늘은 KB증권의 이은택 애널리스트와 함께 올해 시장 전망과 투자 전략에 대해서 이야기를 나눠봤습니다. 자, 이제 마무리할 시간 다 됐는데요. 저희 시청자, 구독자 여러분께 마무리 인사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아무쪼록 팬데믹 중에서도 건강 잘 유념하시고요. 좋은 투자하시길 기원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예, 감사합니다. 지금까지 함께해 주신 KB증권의 이은택 애널리스트 그리고 저는 조선일보 경제부의 박사기자 방현철이었습니다. 그럼 다음 시간에 또 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